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층 토론입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전북 정치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틀 후면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북의 수건 사업들은 얼마나 속도를 내고 있을까요? 또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전북 선거구 조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시기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 토론에서는 대선 1년 후 윤석열 정부와 정부 정치권의 주소를 짚어보고요. 전북이 정치력을 발휘해 지역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나 전화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월 말 현재 인구가 27만 3천여 명으로 28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익산갑 선거구는 인구가 13만 600여 명으로 국회의원 1명을 뽑을 수 있는 가장 적은 인구, 즉 하한 인구수보다 4,800여 명이나 적습니다. 익산을 선거구에서 몇 개 읍면동을 인위적으로 떼어내 부족한 인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익산 국회의원 수는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인구 하한선은 하나의 지역 선거구를 구성하기 위해 허용된 인구 범위의 최소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하나의 자치구시군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거나 시도 안에서 자치구시군 단위로 관할 구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년 총선에서 기준이 될 선거구별 기초인구를 확정했는데 전북은 익산갑을 포함한 3곳이 인구 하한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제부안은 인구가 13만 1,600명으로 하한 기준보다 3,800여 명 부족합니다. 남원 임실순창은 4,600명이 적어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실상 큰 폭의 선거구 조정이 없으면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인구 여유가 있는 인접 선거구와 묶든지 다른 선거구와 통합한 뒤 다시 나누는 게 유일한 해법이지만 정치적 셈법과 이해관계가 달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의원들은 아무래도 자기 지역구를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변화를 주려면은 새로운 지역구에 가서 또다시 활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가뜩이나 인구가 줄면서 힘을 잃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 수라도 줄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토론자 2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전북에서 호남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입니다. 남원 순창 임실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하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입니다. 네, 먼저 대선이 치러진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북의 정치 지형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부터 들어보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난 1년 동안 외형적인 정치 지형은 집권당이 바뀌었으니까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호남의 정서, 전북의 정치적 정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전북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 큰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1년 동안 지난 대선에서 이게 승패가 0.73%로 갈리다 보니까 네. 전북 우리 유권자들은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는 이거 21대는 20대죠, 20대에는 비교적 원팀, 그러니까 민주당 중심의 원팀을 많이 구호를 외쳤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협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됐든 법안이 됐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예산의 결과가 지난 올해 예산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소속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실 무소속이라는 게 큰 힘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집권당의 의원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비중은 좀 높아졌다. 네. 그리고 전북에서도 저에 대한 기대나 혹은 여러 가지 요청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 예정이 그대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전북은 저는 정치권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북 도민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전북 특별자치도는 여야가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현안에 대해서 도지사와 함께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전북의 현안을 해결해서 공동 노력하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들이 전북 정치권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이 일련의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에 대한 현안들을 좀 어떻게 잘 챙겼나 이걸 좀 엄중히 평가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건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전원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이 2명이었고 비서관만 해도 8명이 있었습니다. 장차관급 우리 전북 출신이 집권 초기에 3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 현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국회도 찾지만 대통령실을 찾아서 현안 해결을 위한 어떤 토의도 하고 제안도 하고 부탁도 하는데 그런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데 대통령실에 전무하다는 것은 네. 이건 저는 전북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전북에 와서 하신 말씀이 절대 전북 인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홀대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단 한 명도 구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인사에서는 이런 지역, 전북뿐만이 아니고 정말 호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홀대받지 않도록 이런 인사 정책을 좀 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쉬운 점으로 인사 홀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인사가 만사다 이러는데 인사에 있어서 첫 내각 때부터 큰 감동을 못 준 거 그리고 호남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도 뭐 내부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또 우리 한병도 의원께서도 중앙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꾸 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전북 현안 추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주셔서 네, 최근에 지난달에 예. 뭐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건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재부와 또 이거 관련된 협의를 이후에 진행을 할 거고요. 또 글로벌 푸드 허브 구축 사업도 네. 그건 이미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용역비로 10억 원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을 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런 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 전북에 지금 더 절실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의전원 문제 이것은 우리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이고 우리 앞에 계신 이용호 의원님의 제일 관심사이면서 우리 전북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방문을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위원회를 직속위원회로 대통령실 직속위원회로 격상시키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오히려 지금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약속하셨던 거 새만금 특별위원회든지 대통령실의 직속위원회로 승격하는 문제라든지 정말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현안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호남의 유일한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의전원 문제 이 자리에서도 많이 다뤘었거든요. 국립의전원 문제는 정말로 저한테 가장 절실하고 오랫동안 추진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사들이 부족해서 특히 소아과나 여러 가지 또 지방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의료 개혁 차원에서 당연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국립의료원은 이미 있었던 이제 의대 정원 갖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또 복지위원회 또 의료협회 또 이제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비서실 쪽 이런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꼬여서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올해 4월 정도는 처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숙성시키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야가 충분히 손을 맞잡고 지금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의사협회의 반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후에 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 그 전북 정치권은 이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 이용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야당 의원님도 이 현안 해결을 위해서 뛰고 있고요. 또 김관영 도지사께서도 지금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도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도 우리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여당 간사님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인천, 충남, 경북 이런 데서 지금 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서남대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된 정원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아쉬운 게 저번에 그 상임위 소위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그 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간사님이 당시에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정부에서도 그 2월 27일 날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문제가 터지면서 이 협의 채널이 코로나 이후로 좀 논의를 하자라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 논의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문제도 정리가 되고 있고 또 의정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가동이 되고 네. 우리 여야가 힘을 합치면 좀 그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전보다는 그전에는 참 답답함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이제 국립의료원 남원의 이 부분이 처리 안 된 것이 전남 이렇게 목포, 순천 혹은 경남의 창원, 경북의 안동 이런 데서 여러 군데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에 물귀신 작전으로 하는 네. 바람에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꼬인 측면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진척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의대 정원의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의사 정원을 늘려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하자라고 네. 해서 그 분리한 것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 좀 나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 쪽에서 간호법을 또 일방 처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의사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코로나 때 이제 그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게 있는데 이것과 여러 가지 법안들과 좀 맞물려 있어서 이걸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많이 진척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일이 이제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어느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전북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전당대회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유력하지만 거기가 되나 안철수 후보가 되나 저는 호남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는 영남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영남 중심의 당을 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또 영남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총선을 의식한다면 중도위원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남을 좀 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김기현 후보가 되는 것이 호남에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당대회가 그동안에 이제 뜨겁게 펼쳐진 이유는 내년 총선에 모든 게 이제
각 당이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겠죠. 수도권 승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측면에서는 영홍남을 벗어나서 좀 중도 그다음에 실용적인 그런 좀 확장성 있는 또 서진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필을 해왔는데 하여튼 저는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호남으로 봐서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저는 되고 나면 이제 호남에 대한 어떤 뭐 인적 뭐 당직이 됐든지 아니면 또 내각 개편에서의 배려가 됐든 조금 전에 우리 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통령 비서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전북 도당은 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도 뭐 국민의힘 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전북 정치권에 직접적인 영향은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건 이 후보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 호남 이야기를 하면서 광주, 전남 위주의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우리 전북 그 현안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좀 적어 보이는 게 그 토론의 과정을 보면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저번에 토론에 보니까 그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예산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저도 하겠어요. 뭐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다. 여당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 이건 우리 전북 현안에 대한 고민 이런 건 없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래도 당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당원 문제를 떠나서 이 어떤 그 당 전체를 이끌려면 영혼함 관계없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당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네, 내각에 의원님이나. 적극 활용하고 청와대 인사로 발탁을 하고 당의 주요 당직을 맡게 하면 이분들이 활동 영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지금 우리 전북에 얽혀있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전에 국민의 당 네, 그렇죠. 시절에 우리 호남에서 아주 돌풍이 불었죠. 그리고 많은 의석수를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정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호남에 많은 그 실망감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그 실망이 갑자기 희망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우리 전북 정치권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총선으로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나요? 전북이 총선 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에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배경 혹시 의원님 알고 계신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처음 만날 때 선거법 개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지금 같은 소선거구제로는 정치 발전을 하기 어렵다. 이제 오히려 자꾸 걸림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뭐 너무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잘 드러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사표가 많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또 그 득표율과 의석이 일치하지 않는 거라든가 혹은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의원의 구성이 안 된다는 문제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소선거구제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 것들을 대통령께서 아마 공직에 계실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직에 계신 분들은 모든 잘못된 게 정치권 책임이다. 그리고 정치권에 왜 정치권만 가면 문제가 생기냐. 결국 법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언론의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어보면 정말로 그러면 무게감을 갖고 그걸 중대선거구제를 말씀하셨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또 기자가 물어봐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확인한 것은 처음부터 그런 소신을 갖고 있고
선거법을 바꿔서 뭔가 정치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개헌까지도 이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총선을 앞두고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선거제도 개편.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예, 지금 뭐 쟁점은 현재 소선거구제를 유지를 할 것이냐,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지금 최근에는 아주 중심에 있는 중대 선거구제 같은 경우는 뭐 장단점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표가 적고 신인들이 진출하기가 용이하고 군소 정당의 진출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선거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유권자께서 그 많은 후보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도 함께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선거구제 관련된 내용이 모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제가 의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미 총선을 1년 앞두고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선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단지 비례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과거에 그 비례성의 문제, 21대 총선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런 현안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의 논의 과정은 좀 요 정도 틀을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은 기존의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여당도 마찬가지인 상황인가요? 여당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지금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을 불편해하죠. 근데 특히 불편한 게 뭐냐면 지역구 없어지는 거. 이거 정말로 힘들어하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비례성을 확대하려면은 지역구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례성 확대라고 하는 게 참 명분도 맞고 필요하지만 그런 현실적으로는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지금 300석이라고 하는 게 뭐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치 우리 저희 법이거든요. 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걸 한 30명 정도, 한 30석이나 한 50석 정도 늘리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다양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뭐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좋은 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안이 통과될 것이냐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부감이 적은 안. 반대하지 않는 한 이거 찾는 게 묘수인데 지금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해놓고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안을 찾는 것은 거의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편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바에야 이번에 좋은 안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기존대로 하고 22대인가 23대? 네. 23대부터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은 시점이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고 또 특히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이 이제 국회의장이시고 또 의원들이 또 초당적으로 모여서 뭐 150명 가까이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그래서 뭐 머지않아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결과를 봤을 때도 결국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지고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정당이라는 굉장히 편법 사례까지도 등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위성정당의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여야 특위에서 여야 의원 간의 공감대가 형성한 게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에는 그래도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 의원들의 말씀하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비례성 강화 이런 논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의장님께서 이제 곧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할 텐데 저는 그 안에서도 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선거구제 개편은 이 다양한 의원들의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총선 1년 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을 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총선 1년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을 하니까 다양한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게 첫 번째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번 선거에는 적용하지 말고 내용을 충분히 생산적으로 만들어내서 다음 선거에서 적용하자는 이런 안들이 지금 분출하고 있는 과정이 이런 준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원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정치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결국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되지 않느냐, 자기 지역구 뺏기기 싫기 때문에 그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라고 하는 게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역 구민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농촌을 중대 선거구조로 바꾼다. 농촌 지역을. 그러면 지금 저 같은 이제 우리 지역구는 이제 남원, 임실, 순창인데 이번에 인구 하한이 깨져서 이제 다른 데가 들어오면 뭐 4군데로 이제 지자체가 합쳐지고 네. 중대 선거구조로 가면은 이제 뭐 7, 8개가 이제 합쳐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과의 어떤 소통은 거의 이루기가 어렵죠. 지금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농촌 지역, 전북 지역 같은 전북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국회의원 찾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 이제 그런 정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꼭 국회의원들이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국 정치 불신이 심화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숫자는 줄여, 없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립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또 엄밀한 데이터를 보면 OECD 국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그 의원 숫자가 인구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지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상이 높아졌고 커졌습니까? 행정부가 굉장히 비대하고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마디가 거의 뭐 모든 데 다 국정에 다 움직이고 대한민국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내용을 잘 몰라요. 행정부가 자료 안 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100만 넘는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국회의원 숫자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정치 불신이 있으니까 국회의원 숫자 줄여 이렇게만 꼭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저렇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 국회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 스스로도 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을까요? 밖에서는 사실 늘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예, 뭐 이제 다른 뭐 OECD 국가 평균 뭐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평균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의원수를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기 쉽지 않은 집단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고 국민 신뢰를 얻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우리 여야가 보여줬는지 저희들이 성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러한 오히려 그 뭐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해관계, 지역구를 책임 정치 차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밥그릇 다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정치권에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성찰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던지기 위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공론화 과정 이런 게 있어야지 정치권에서 먼저 의원수를 늘리자 제안을 하면 저는 현재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역구 의원의 어떤 밥그릇 챙기기 이 부분은 이제 소선거구제로 유지됐을 때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아까 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책임 정치 측면에서요. 또 그 소선거구제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승자 독식의 단점이 있지만 또 지역구의 어떤 현안들, 지역 전체 도 차원의 현안들, 그리고 예산 확보 이런 문제는 좀 더 자기 지역구의 책임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뜰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그 소선거구제가 부정적인 면만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모든 선거구제가 사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그렇다면 전북의 입장에서 전북이 또 농어촌 지역이 많고 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제 자리, 의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최적의 안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전북의 정치 차원에서는 현 의석이 지켜지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지금의 구조대로요. 그러니까 지금 10석인데 10명의 국회의원이 지켜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한민국의 이 산업적인 차원에서 보면 농어촌이 굉장히 홀대를 당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업이 우선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외감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10석이잖아요. 300석 중에서 1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여기가 만일 하나가 없어져서 9석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정치적인 어떤 파워라고 그럴까? 힘은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몇 군데가 인구 하한선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 부분을 잘 조정해서 어떻게든지 10석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그 선거법 안이 나오고 있는데 도농복합형 그러니까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촌은 뭐 소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뭐 그렇게 된다면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중대선거구제로 갈 곳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광역 시도만을 중대선거구제 한다는 뜻이지 전주 정도 갖고는 아니기 때문에 다 소선거구제를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게 맞다. 다만 지금 이제 이 소선거구제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이 양당 독점적 그 구조, 더구나 지역 감정을 그 편승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호남의 이런 지역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좀 이렇게 안분하는 비례대표 방향으로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가 호남에도 일정 부분 배대가 되고 호남에서 지역구에서 출마한 사람이 비례대표도 갈 수 있는 소위 석패율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아봤으면 싶습니다. 사실 특정 정당의 독식 문제 매번 지적되고 있습니다. 좀 책임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재선거도 치러지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뭐 재선거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본 원칙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이 우리 전북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항시 기본과 원칙에 충실을 하고 또 여당이 잘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보듯이 이번 전주 울 보궐선거에 저희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그 당원 당규를 보면은 그 상실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상실이 됐기 때문에 후보를 낼 수도 있음 문제였습니다. 네. 하지만 보궐상구 사유가 저희들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후에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가 지켰던 기준과 원칙을 우리 도민들께서 반드시 평가를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그 탈당을 하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불출마 사람들이 선언을, 네. 민주당에 굉장히 좋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이 후보들이 아주 당당하게 경쟁하고 거기서 후보가 선출이 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용호 의원님이 전북 10석,
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열석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뭐 화면에서도 설명이 됐지만 이 선거구 획정 기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필요한 곳, 지금 네 곳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선거구 획정 기준은 그러니까 선거일 1년 전, 그러니까 올해 2023년 1월 그러니까 1년 전 기준이니까 2023년 4월 10일 내년 선거가 4월 10일이기 네. 때문에 지역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은 올해 1월 전국 주민등록 인구 찾아보니까 5,143만이더라고요. 이 5,143만 명을 전국의 지역구가 253명입니다. 253으로 나눠서 그게 한 20만 정도 되는데 그 나누면 네. 거기서 이제 인구 편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역구 그 유권자 수와 가장 적은 인구 수를 했을 때 2배가 넘지 않도록 2대 1로 지금 헌재에서 해놨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13만 5,521명 13만 5천여 명 정도. 네, 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뭐 익산 같은 경우가 조금 거기에 벗어나서 하나로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거기는 뭐 큰 위험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안, 김제 부안 같은 경우도 군산이나 이런 데하고 자연스럽게 붙여서 이게 1, 2 선거구 가나로 막 바뀌면 거기도 뭐 해결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제 지역구인데 네. 남은 임수 순창도 많이 적어져서 거기도 필요하면 옆에 있는 뭐 장수 정도를 붙이면 큰 변화 없이 열석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의원님 좀 어떻게? 예, 이게 저희들은 이제 기본 원칙을 그 열석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구제 개편에서도 이렇게 아쉬운 게 지방은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고 줄어드는데 이런 지역 현안을 놓고 중앙에서 토론을 할 때 항시 사고가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악순환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방 재정이 너무 어려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통과하자고 의원들하고 토론을 하면은 이 수도권 의원들은 관심이 확실히 덜합니다. 어쩔 수 지방 없죠. 의원들은.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전라북도의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도 현재 열석을 유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 시내에서 조정을 하면 되고 익산도 현재 갑이 부족하면 을쪽에서 인구를 지원을 하면 됩니다. 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김제 부안도 또 남원 임실 순창도 그 주변 지역과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 간에는 이해관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다음 주쯤 우리 전북 의원들 전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지 지금 토론을 내부 토론을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 토론 결과를 정기특위에 전달을 할 텐데 기본 원칙은 한 석도 뺏겨서는 안 된다. 전북 열석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정기특위에 저희들 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방의 여러 지역들이 같은 상황일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는 한 석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분구 지역과 또 이제 축소 네. 지역 보면 이번은 그렇게 충돌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할 때 호남의 지역구가 줄어들면 영남도 한석 줄어들고 이렇게 서로 또 균형을 맞추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의원들이 이제 또 볼 때 수도권은 아무래도 그 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서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은 뭐 이번 선거구 획정 자체에 큰 격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이변은 말씀을 없을 드리고요. 것 같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한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 논의할 때 의석수가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죠.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농어촌 지역을 좀 더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뭐 넓잖아요. 굉장히 지역이 여러 지자체가 또 뭉쳐져 있는 데가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또 어떤 공감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음 달 재선거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총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또 전북 도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신지요? 이제 내일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보궐선거
이제 우리 전주에 보궐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내년 1년 후에 있을 총선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텐데 우선 이번에 치러지는 전주 을선거구에서 네.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좀 선전했으면 하는 우선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오면 아마 틀림없이 이런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할 거라고 보고 저도 이제 전북 호남의 의원으로서 내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 보궐선거는 조금은 이게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이게 제대로 뭐 좀 해야지 이게 사전에 전초전 성격이 될 텐데 묘하게 민주당에서 또 그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와의 대결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 가지고 내년을 꼭 예측하기는 좀 그렇다. 다만 집권당으로서 치르는 것이 호남에서도 조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난 대선 이후에 그래도 호남에서는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민주당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실리 차원에서 우리가 꼭 그렇게 민주당만 해야 되느냐. 예산이나 지역발전 차원에서는 또 국민의힘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일각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잘 지켜보고 또 1년 후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총선을 치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도 당에서 저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치러지는 선거는 이제 재선거라고 명명이 되죠. 그 선거법 위반. 그렇군요. 네. 재선거군요. 네, 확정 판결로 공석이 됐기 때문에 재선거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후보를 내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년 총선 어떻게 대비하실 것인지. 저는 이번에 그 전주 을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그 정신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즉 우리 민주당에서 도민들께 약속했던 건 엄격한 도덕적 자태로 약속을 지키는 것. 이 기본에 충실해서부터 저는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야 협치 함께 노력해서 현안을 해결을 했지만 정말 어려웠던 전북특별자치도를 모든 전라북도 의원들이 원팀이 똘똘 뭉쳐서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국립무전원 문제, 대광법, 이런 우리 도민들의 예와 요구가 달린 아주 또 지역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으로 해결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저는 도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 하나, 현재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전북이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또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 정치권이 항상 비판의 목소리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하면은 저는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본에 충실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처럼 해주셨는데 이제 마침 토론이 끝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마무리 발언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의원님부터. 지금 지방분권 시대에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의원의 정수가 그 지역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선거법을 논의를 했지만 전라북도의 의원 정수가 하여튼 열석으로 지켜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소선거구제 문제가 승자 독식의 문제인데 정치는 이 선거제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가 이렇게 승자 독식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한 대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한쪽만 몰아주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적어도 올인하지 말고 좀 리스크 해지를 해서 적어도 국민의힘 쪽에도 좀 관심을 주셔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치할 수 있는 정치 지형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꼭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곡한 호소 잘 들었습니다. 한 의원님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예, 도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자만하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일하는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법 이후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 능력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과 지지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층 토론 오늘은 대선 1년을 맞아 전북 정치권을 진단해봤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많은 변수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북 발전을 위해서 지역 정치권이 보다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